곧 이혼하고 우리끼리 떠나자. 남편 돈으로 새 출발하는 거야. 그 뻔뻔하고도 추악한 문자 메시지가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우던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 아들의 등골을 빼먹고 시어머니인 저를 기만하며 차곡차곡 쌓아 올린 그 여자의 욕망이 산산이 조각나던 찰나였으니까요.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서 가장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던 며느리의 그 하얗게 질린 얼굴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악귀가 되어야만 했던 한어머니의 지독하고도 처절했던 전쟁의 기록을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호텔 대연회장은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눈이 부시도록 화려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축배를 올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웅성대며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오늘은 제 아들 민준이가 다니는 회사의 창립 기념일 파티였습니다.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임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고, 무대 위에서는 사회자가 들뜬 목소리로 다음 순서를 안내하고 있었죠. 올해의 우수사원 가족상 시상식이 곧 시작된다고 하더군요. 그 화려한 무대 아래 며느리 윤세라가 제 아들 옆에서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새로 장만한 듯한 진한 보라색 드레스가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는데 그 색감이 어찌나 도발적인지 보는 사람의 시선을 단번에 잡아 끌더군요. 목에는 조명을 받아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있었고, 머리는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올려 묶은 상태였습니다. 평소보다 짙게 칠한 화장 덕분인지 마치 시상식에 온 여배우 같은 분위기마저 풍기고 있더군요. 곧이어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세라는 그 빛을 즐기기라도 하듯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또각, 또각. 그녀의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어 누르는 소리가 제 심장을 두드리는 듯 경쾌하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지요. 저 당당한 발걸음 뒤에 얼마나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저 여자 본인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연회장 뒤편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 역겨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두툼한 종이 뭉치의 무게가 손바닥을 짓눌러 왔고, 봉투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가락 끝을 찔러왔지만 저는 그 봉투를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식은 땀으로 축축해진 손바닥 안에서 구겨지는 봉투의 감촉만이 저를 지탱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안에 든 것들이야말로 며느리의 가면을 벗기고 그 인생을 송두리째 끝장낼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세라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저는 깊은 심호흡을 한번 내쉬고는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며 무대 정면을 향해 걸음을 옮겼지요. 누군가 낯선 노인이 연회장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회장님이 앉아 계신 귀빈석만이 제 시야에 들어올 뿐이었죠. 저는 회장님 앞으로 다가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올린 뒤 손에 쥐고 있던 서류 봉투를 조용히 건넸습니다. 회장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봉투를 받아드시더군요. 그리고는 안에 든 서류를 꺼내
천천히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지만 겉으로는 태어난 척 입술을 꽉 깨물고 버텼습니다. 이내 회장님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미간이 깊게 찌푸려지더니 굳게 다물린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쥐고 있던 서류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본 회장님은 옆에 앉은 비서실장에게 나직하게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사색이 되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뒤편 통제실 쪽으로 사라졌지요. 잠시 후 대형 스크린에 띄우려던 상장 슬라이드가 툭 하고 꺼졌습니다. 그리고 대신 전혀 다른 화면이 거대한 스크린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계좌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회사 법인 계좌에서 윤세라 명의의 계좌로, 그리고 그녀의 계좌에서 또 다른 낯선 남자 이름의 계좌로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죠.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체 금액들이 스크린을 가득 메우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스크린에는 세라와 낯선 남자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함께 명품 매장에 들어가 가방을 고르는 장면이 슬라이드처럼 차례로 재생되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가 터졌습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남편과 곧 이혼하고 함께 떠나자는 내용, 남편의 돈을 빼돌려 새 출발을 하자는 그 파렴치한 대화들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가리켰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대기 시작했지요. 단상 위에 서 있던 세라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을 올려다보다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회장님을 보았고 마침내 무대 아래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옆에 서 있던 사회자가 황급히 부축하려 했지만 세라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분노를 억누른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보신 것이 강민준 대리의 부인 윤세라 씨가 저지른 횡령과 배임의 명백한 증거라고 설명하시더군요. 회사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다는 서슬퍼런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연회장 입구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들어와 단상을 향해 저벅저벅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세라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어댔습니다. 입모양을 보니 아니라고 오해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마이크가 꺼진 상태라 그 비명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울부짖으며 바닥을 기었지만 그곳에 있는 그 누구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동정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싸늘한 시선들만이 그녀에게 꽂힐 뿐이었지요. 저는 그 처참한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원하던 그 화려한 무대가 결국 그녀의 파멸을 알리는 처형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세라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켜 세우고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카닥 하는 금소금이 들리는 듯 했지요. 그녀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필사적으로 저를 찾더군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제발 도와달라며 어머님을 목 놓아 부르는 그 입모양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여자의 애원 섞인 눈빛을 철저히 외면했지요. 그 순간만큼은 저는 그 여자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든 심판자일 뿐이었으니까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도 벌써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져 앰뷸런스에 실려갔을 때 제 나이가 45이었으니 환갑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 참으로 모진 풍파를 홀로 견뎌온 셈이지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통장을 확인해 보니 남은 돈은커녕 빚만 덩그러니 남아있더군요. 아직 어린 아들 민준이를 데리고 살아갈 길이 막막했지만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을 여유조차 제게는 사치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시장 한 구석에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퉁퉁 부은 손으로 밑반찬을 만들고 산더미 같은 배추를 절여 김치를 담그며 하루하루를 악착같이 버텨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제 손마디는 굵어지고 허리는 굽어갔지만 민준이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과외비를 대주기 위해 한여름 찜통 더위에도 에어컨 한 번 켜지 않고 버텼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 늦은 밤까지 식당 배달 일을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정작 저는 10년 넘은 낡은 옷을 기워 입으면서도 취업 준비를 하는 아들에게는 백화점에 가서 가장 좋은 양복을 맞춰 입혔지요. 다행히 민준이는 제 마음을 알았는지 착실하게 공부를 잘해 주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가며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28이라는 이른 나이에 번듯한 대기업에 합격했지요.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고 달려와 엄마 덕분이라며 제 품에 안겨 울먹이던 아들의 그 따뜻한 체온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민준이가 입사한 지 3년쯤 지났을 무렵 며느리 윤세라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수줍게 데리고 온 그 아가씨는 참으로 단아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지요. 말씨도 어찌나 고운지 제 거친 손을 꼭 잡으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앞으로는 친정 엄마처럼 잘 모시겠다고 살갑게 말하더군요. 저는 아들이 참으로 복이 많아 좋은 짝을 만났구나 싶어 안도했습니다. 세라는 같은 회사 격리팀에서 근무한다고 했고 집안 형편도 꽤 괜찮아 보였으며 무엇보다 제 아들 민준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눈빛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살림을 장만할 때 저는 그동안 반찬 가게를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둔 쌈짓돈을 탈탈 털어 보태주었습니다. 비록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새 출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고 싶은 어미의 욕심이었지요. 며느리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눈시울을 붉혔고 민준이는 세상에서 엄마가 최고라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습니다. 아들도 제 짝을 찾아 안정을 찾았고 며느리도 저렇게 착하고 싹싹하니 이제 제 역할은 다 끝난 것 같아
마음이 푹 놓였으니까요. 두 사람이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어느 평일 오후 한가한 시간에 세라가 예고도 없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냈다며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며느리가 가게를 둘러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가게가 너무 낡고 정리가 안 되어 보인다며 자신이 격리 일을 하고 있으니 장부 정리나 회계 관리를 좀 도와드리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무척 고마웠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눈도 침침해지고 계산도 느려져 장부 정리가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었거든요. 세라는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게에 들러 꼼꼼하게 장부를 확인하고 수입과 지출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세라가 정리해준 장부를 보니 복잡했던 수입 내역이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지출 내역 또한 빈틈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참으로 야무지고 능력 있다며 감탄했지요. 민준이에게 전화해서도 세라가 가게 일을 제 일처럼 도와준다며 내가 정말 장가 하나는 잘 갔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웃음소리에는 뿌듯함이 가득 묻어났고 세라도 어머님이 좋아하시니 기쁘다고 전해달라 했다며 행복해했지요. 하지만 2달째 접어들면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수는 예전과 비슷하고 매상도 줄어든 것 같지 않은데 정작 제 손에 쥐어지는 현금이 예전보다 묘하게 적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착각하는 것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요즘 물가가 워낙 많이 올랐고 재료비도 덩달아 뛰었으니 남는 게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이치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째가 되어도 그 찜찜한 기분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저는 돋보기를 쓰고 장부를 다시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몇몇 숫자가 제 기억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그날 단체 주문이 들어와 매출이 15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장부에는 12만 원으로 적혀 있었고 배추값이 8만 원 들었는데 10만 원으로 부풀려져 적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세라가 왔을 때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장부에 착오가 있는 건 아닌지 숫자가 내 기억과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말이지요. 그러자 세라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금세 눈가에 물기가 그렁그렁 맺히더군요. 자신이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어머님께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혹시 자신을 못 믿으시는 거냐고 되묻더군요. 그 눈빛에는 서운함과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은 정말 퇴근하고 쉬지도 못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린 건데 어머님이 이렇게 의심하시니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다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말을 오해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고 내가 나이가 들어 노파심의 한 말이라며 서둘러 해명하고 달래주었습니다. 세라는 눈물을 훔치며 알겠다고 앞으로는 오해 없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겠다고 말하고는 힘없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리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나이 탓에 너무 예민해진 건 아닐까? 괜히 애쓰는 며느리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건 아닌가 싶어 죄책감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세라가 다시 밝은 얼굴로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장부를 다시 검토해 봤는데 계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아마 어머님이 바쁘셔서 착각하신 것 같다고 웃으며 말하더군요. 나이가 드시면 깜빡깜빡할 수도 있는 거라며 앞으로는 제가 더 신경 써서 관리할 테니 걱정 마시라고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과 상냥한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틀렸나 보다. 저렇게 착한 며느리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지 않느냐며 스스로를 타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게 금고에 넣어두었던 시제가 야금야금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오전에 100만 원을 채워두었는데 저녁에 확인해 보면 80만 원밖에 없었고 50만 원이 있어야 할 자리에 30만 원만 남아있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건망증이 심해져 돈을 어디다 쓰고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쥐도 새도 모르게 가져간 건지 확신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밤마다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누구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웠고 무엇보다 회사 일로 바쁜 아들에게 이런 시시콜콜한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점점 더 예민하고 소심해져 갔습니다. 금고를 수시로 열어 돈을 세어보게 되었고 매출을 따로 수첩에 적어 숨겨두기도 했으며 세라가 가게에 올 때마다 저도 모르게 긴장하여 그녀의 손끝을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친절하고 싹싹했습니다. 올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고 제 건강을 챙긴다며 비타민이나 제철 과일을 사오기도 했지요. 겉으로 보기엔 고부 갈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심이라는 독버섯이 날이 갈수록 크기를 키우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쌀쌀한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와 세라가 함께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내외가 찾아온 것이 반가워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냉장고에서 제일 맛있는 반찬들을 꺼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지요. 셋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세라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 씨가 이번에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되었는데 초기 투자금이 조금 부족해 곤란한 상황이라며 운을 떼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숟가락을 멈추고 얼마나 필요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머뭇거리더니 엄마 정말 미안한데 한 2천만 원 정도 융통해 줄 수 없겠냐고 어렵게 말을 꺼내더군요.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고 연봉도 파격적으로 오를 거라며 일생일대의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반찬 가게 수입이라야 뻔한데 당장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제가 난처해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 세라가 식탁 위로 손을 뻗어 제 거친 손을 감싸 주었습니다.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면 되지 않겠냐며 이자는 저희가 꼬박꼬박 갚아드릴 테고 원금도 1년 안에 다 상환할 수 있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며느리의 눈빛이 어찌나 초롱초롱하고 진지하던지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일궈온 이 가게를 담보로 잡힌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제 유일한 생계수단이자 노후 대책인 가게를 잃을 수도 있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엄마 손을 꼭 잡으며 제발 한 번만 믿어달라고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꼭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울먹이는데 어느 부모가 그 앞을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은행에 가서 가게를 담보로 2천만 원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돈이 입금된 통장을 아들에게 건넬 때 세라는 뛸 듯이 기뻐하며 고맙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민준 씨가 날개를 달게 되었다며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효도하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을 하더군요. 저는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아들 잘 되는 게 내 유일한 소원인데 뭐가 아깝겠냐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희망에 부푼 표정으로 가게를 나갔고 저는 멀어져 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제발 모든 일이 잘 풀리기만을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가게 마감을 하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세라가 다녀간 뒤 버려진 종이 쇼핑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바닥에 구겨진 영수증 한 장이 눈에 띄더군요. 호기심에 펴본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유명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영수증에는 2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찍혀 있었고 품목은 여성용 핸드백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출금 이자 갚기도 빠듯하다던 아이들이 200만 원짜리 가방을 샀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제 의심에 불을 지피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라가 가게에 휴대폰을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탁자 위에 놓인 화면에 문자 메시지가 팝업으로 떴습니다. 예약 확정이라는 제목과 함께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이름이 보였고 예약자 명단에는 제가 난생 처음 보는 낯선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세라가 혹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단순한 업무상 미팅인 건지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켜버렸지만 불길한 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을 수가 없어서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엄마가 급히 할 말이 있으니 오늘 저녁에 집에 좀 들르라고 했지요. 민준이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니 얼굴 보고 하자며 끊었습니다. 이틀 뒤 퇴근한 민준이가 피곤한 기색으로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 넣어두었던 영수증과 몰래 찍어둔 문자 메시지 사진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준아, 세라가 요즘 씀씀이가 너무 해픈 것 같지 않니? 그리고 이 문자는 뭐고? 혹시 며느리가 딴 마음을 먹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 그런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영수증을 집어들더니 미간을 확 찌푸리더군요. 이건 또 뭐냐고, 엄마가 왜 쓰레기통까지 뒤지시냐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본 거라고 버려진 걸 주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아들의 표정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엄마 정말 왜 이러세요? 며느리 사생활을 이렇게까지 캐고 다니시는 거예요? 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반응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같이 걱정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태도에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민준이는 문자 사진을 힐끗 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이거 세라 친구 거잖아요. 친구가 남자친구랑 기념일에 식사 예약한 거 세라한테 자랑한 거라고요. 엄마가 왜 며느리 휴대폰까지 훔쳐보세요? 이러시면 세라가 알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하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보니 제가 헛다리를 짚은 것 같기도 하고 괜한 의심으로 멀쩡한 며느리를 잡은 건 아닌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준이는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쓸어 넘기며 씩씩거렸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죄인처럼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세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억지로 울음을 참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저를 미워하세요? 라며 울먹이더군요. 그 영수증은 친구가 산 가방 제가 대신 받아다 준 거고 문자도 친구 남친 얘기라고 민준 씨한테 들었어요. 왜 제 소지품을 마음대로 뒤지고 휴대폰까지 검사하세요?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시니까 자꾸 색안경 끼고 보시는 거잖아요. 제발 저 좀 그만 괴롭혀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세라는 서러움에 복받친 듯 오열하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수화기만 들고 있었습니다. 세라의 말이 구구절절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든 건가, 의심병이 도져서 죄 없는 아이를 벼랑 끝으로 몬 건가 싶어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텅 빈 가게 안에 홀로 앉아 있는데 밀려오는 고독감과 자괴감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제발 부탁인데 세라 좀 그만 괴롭히세요.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저 정말 집 나갈 거예요. 엄마랑 연 끊고 살지도 몰라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금쪽같이 키운 내 새끼 입에서 연을 끊겠다는 소리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며느리로부터 아들을 지키려다 오히려 제가 아들을 잃게 생긴 꼴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생각이 짧았다. 다시는 안 그러마. 그날 이후로 저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세라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보여도 아들에게는 일절 내색하지 않았고 가게 돈이 비는 일이 생겨도 제 쌈짓돈으로 메꾸며 혼자 속을 끓였습니다. 밤마다 불안감에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혹여나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저에게 전화를 거의 하지 않게 되었고 가끔 통화가 되어도 사무적인 말투로 일관했으며 가게에는 발길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세라가 저와 아들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여 저를 외딴 섬에 가두어 버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미 된 죄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내가 미친 건가 수없이 되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가게 운영은 점점 힘에 부쳤고 대출 이자를 갚느라 허리는 휠대로 휘었으며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낼 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아들이 제 진심을 알아주겠지, 언젠가는 며느리가 개과천선하겠지 하는 부질없는 희망 하나를 붙들고서 말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가게에서 파 다듬고 있는데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연락도 잘 안 하던 아들이라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지금 당장 가게 문 닫고 집으로 가 있어. 내가 지금 갈게. 설명할 시간도 없다는 듯 다급하게 쏘아붙이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어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파단을 내팽개치고 허둥지둥 셔터를 내린 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안에 떨며 기다린 지 1시간쯤 지났을까 민준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은 며칠 밤을 꼬박 새운 사람처럼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컵을 쥔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머리를 감싸쥐고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들의 등 뒤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냐고 다급하게 물었지요. 엄마, 나 회사에서 해고당할 것 같아. 아니, 감옥에 갈지도 몰라.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회사 감사팀에서 내부 감사를 진행했는데 내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서 횡령 정황이 발견됐대. 내 카드로 수천만 원어치고가 물품들이 결제됐는데 영수증 처리가 엉망이고 심지어 회사 공금 계좌에서 내 개인 통장으로 돈이 수십 차례 이체된 기록이 나왔다는 거야. 민준이는 억울함에 몸부림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맹세코 그런 짓 한 적 없다고. 회사 돈 10원 한 장 허투루 쓴 적 없는데 이게 다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내 아들을 음해하려 함정을 판 것인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들이 정말 딴 마음을 먹었던 것인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준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통보했고 조만간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한다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실형을 살 수도 있다고, 이러다 내 인생은 끝장나는 거라고 절망에 빠져 오열했습니다. 그때 불현듯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세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세라한테는 차마 말 못했어. 임신 준비 중인데 충격받을까봐. 그리고 가장 믿었던 내가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렸다는 걸 알면 날 어떻게 보겠어.
아들은 괴로움에 몸서리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모든 사단이 누구의 소행인지 말입니다. 며느리 윤세라. 그 여자가 아들의 공인인증서와 카드를 몰래 도용해 돈을 빼돌리고 그 모든 죄를 남편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라는 확신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세라가 그런 건 아닐까? 내 카드랑 통장 비밀번호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세라밖에 없잖아. 아들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세라가 왜 그런 짓을 해? 세라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엄마가 평소에 세라를 얼마나 싫어하면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까지 며느리 탓을 해? 제발 그만 좀 해. 민준이는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 하나 없이 심증만으로 며느리를 의심했다간 오히려 아들과의 골만 더 깊어질 뿐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날 밤 민준이는 차마 신혼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제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세라에게는 회사 감사 준비 때문에 며칠 야근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제 방 바닥에 모로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저는 잠들지 못하는 아들의 등 뒤에 조용히 누워 가만히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걱정 마라, 다 해결될 거야. 엄마가 있잖아. 제가 할 수 있는 위로라곤 그뿐이었습니다. 제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한 후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야속하리만치 따사로웠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설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평생을 바쳐 헌신한 내 새끼가 억울하게 범죄자. 낙인이 찍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니.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목 놓아 울다가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울고만 있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은가. 저는 눈물을 훔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라가 범인이라면 반드시 증거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 증거를 찾아내서 내 아들의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 저는 며느리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비열한 짓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악마와 손을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저는 그림자처럼 세라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녀가 출근할 때부터 퇴근 후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미행 사흘째 되던 날 세라가 퇴근 후 회사가 아닌 시내의 한 고급 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훤칠한 키의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로비를 가로지르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위를 살피더니 잽싸게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숨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에는 세라가 그 남자와 함께 명품관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매장 안에서 서로 껴안다시피 하며 가방과 지갑을 고르고 있었고 계산대 앞에서는 세라가 주저없이 카드를 내밀더군요.
저는 매장 밖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를 부드득 갈았습니다. 저 돈이 다 내 아들이 피땀 흘려번 돈이구나. 우리 가게 담보로 빌린 빚이 전연의 허영심을 채우는 데 쓰이고 있구나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세라와 그 남자가 외곽의 한적한 카페 테라스에 앉아 밀담을 나누는 것을 포착한 것입니다. 저는 근처 화단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켠 채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자기야, 조금만 더 참아. 이제 거의 다 됐어. 곧 이혼 서류 도장 찍을 거야. 세라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 그 멍청이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지? 남자가 낄낄대며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속여왔는데 남편 명의로 대출받은 것까지 싹 다 현금화해서 빼돌리고 있어. 우리 그 돈 들고 외국 나가서 새로 시작하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파멸시키려 했다니.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녹음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분노보다는 이제야 아들을 살릴 수 있는 확실한 무기를 얻었다는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은 사진들과 녹음 파일, 그리고 제가 몰래 확보한 세라의 수상한 계좌 이체 내역들을 모두 USB에 담아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증거들을 들고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민준이에게 바로 보여줬다간 홧김에 일을 그르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예전 제가 시장에서 장사할 때 단골 손님이었던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민준이가 다니는 그룹 회장님의 비서실장이셨던 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분 지갑을 찾아드린 적이 있어 은인이라며 명함을 주고 가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지갑 깊숙한 곳에서 낡은 명함을 찾아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각이었지만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실장님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울먹이며 도와달라고, 제 아들 좀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실장님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무슨 일인지 물으시더니 내일 아침 일찍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카페 안쪽 구석 자리에서 실장님을 만난 저는 준비해간 USB와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며느리가 저지른 만행과 가게 돈 횡령, 대출, 사기, 그리고 민준이가 억울하게 덮어쓰게 된 누명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내내 제 목소리는 덜덜 떨렸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실장님은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으며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셨습니다. 사진 속 세라와 내연남의 얼굴을 확인하고 녹음 파일을 이어폰으로 들으시더니 미간을 찌푸리시더군요. 한참을 침묵하시던 실장님이 마침내 고개를 드셨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명백한 기업 범죄입니다. 제가 회사 감사팀과 법무팀을 움직여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실장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들만 살려주시면 제가 죽을 때까지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실장님은 황급히 저를 일으켜 세우며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민준 씨는 결백하니 무사할 겁니다. 그리고 윤세라 씨는 그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겁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더니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윤세라, 내가 감히 내 아들 인생을 망치려 들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용서 못한다. 나는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너를 파멸시키고 말 것이다. 비서실장님은 제게 약속하신 대로 신속하고도 은밀하게 움직여 주셨습니다. 제가 건넨 USB와 서류 뭉치는 즉시 회사 내부 감사팀의 최정예 조사관들에게 전달되었고 민준이의 결백을 입증할 정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실장님에게서 기다리던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결과 윤세라가 남편 민준이의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로그 기록이 발견되었고 회사 법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민준이 계좌를 거쳐 세탁된 뒤 최종적으로 세라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 흐름까지 완벽하게 포착했다고 하셨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드디어 내 아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장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신중했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올가매려면 세라 씨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유도해서 현장에서 덜미를 잡아야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침을 꼴깍 삼키며 물었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치밀하게 짜인 작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라가 내연남과 만나는 현장을 급습하여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당황한 그녀가 더 큰 자금을 횡령하도록 유도하여 그 현장을 덮치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뒤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탐정으로부터 세라가 내연남과 시내의 한 호텔에서 미래를 즐기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실장님은 즉시 사설 탐정과 촬영팀을 호텔 로비 곳곳에 배치했고 저는 엘리베이터 앞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딩동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세라가 내연남의 팔짱을 낀 채 웃으며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이며 시시덕거리고 있었지요. 저는 심장을 부여잡고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세라의 시선이 저와 마주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더군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어요? 세라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고 옆에 있던 내연남은 낌새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려 했습니다. 세라는 급하게 제 팔을 잡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해세요. 이분은 거래처 담당자인데 중요한 계약 때문에. 저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해? 그 입 다물지 못하니? 내가 내년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를 줄 알았어?
민준이 몰래 회사 돈 빼돌리고 이 남자랑 야반 도주할 계획 짜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왔다. 제 섯을 펄은 일갈에 세라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발뺌했지만 이미 목소리는 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며칠 전 카페에서 녹음했던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남편 돈 싹 다 빼돌려서 외국으로 뜨자는 세라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지자 세라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내연남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세라를 버려두고 황급히 호텔 밖으로 도망쳐버리더군요. 홀로 남겨진 세라는 바들바들 떨며 제 앞에 주저앉을 기세였습니다. 저는 세라에게 한 발짝 다가서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민준이한테는 비밀로 해주마. 대신 내가 횡령한 돈 절반을 현금으로 찾아서 내일까지 가져와. 그럼 이 일은 덮어주지.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용서할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었으니까요. 다만 그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기 위한 미끼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돈이 급해진 세라가 무리수를 두게 만들려는 실장님의 작전이었지요. 세라는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어떻게든 마련해 오겠다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차갑게 뒤로하고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실장님과 탐정은 이미 고화질 카메라로 증거 영상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세라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현금을 그렇게 많이 융통하기가 힘들어요. 제발 시간 좀 더 주세요. 애원하는 목소리였지만 저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안 돼. 내일까지 안 가져오면 민준이는 물론이고 회사 감사팀에도 다 폭로할 거야. 알아서 해. 저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기 마련이지요. 세라는 이제 이판사판으로 나올 게 분명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실장님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세라가 민준이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회사 법인 계좌에 접속했다는 알림이 떴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무려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자신의 차명 계좌로 이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은 실시간으로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로그 기록을 캡처했고 이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증거 확보를 마쳤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현행범이 된 것입니다. 실장님은 확보된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회장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보고를 받은 회장님은 격노하셨다고 합니다. 믿었던 직원의 가족이 회사를 상대로 이런 대범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에 혀를 내두르셨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민준이에 대한 미안함에 가슴 아파하셨다고요. 회장님은 즉시 법무팀에 지시하여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셨고 다가오는 창립기념일 행사에서 이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단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며칠 뒤 회사 인사팀에서 민준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창립기념일 행사에서 올해의 우수 사원 가족상을 수여하게 되었으니 부부 동반으로 참석해달라는 초청장이었습니다. 사실은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민준이를 위로하고 보상하기 위한 회장님의 배려였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세라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안심이자 덫이 될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뛸 듯이 기뻐하며 세라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세라는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착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었겠지요. 저는 행사 전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거려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며느리와의 전쟁을 치르느라 부쩍 늙고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윤세라, 내가 꿈꾸던 가장 화려한 무대가 내 무덤이 될 것이다. 내 아들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창밖으로 푸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행사 당일 호텔 대연회장 입구는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임직원들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가족들이 입구에서 명찰을 받으며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지요. 저는 실장님이 미리 챙겨주신 특별 초대장을 손에 쥐고 조용히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웅장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는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연회장 맨 뒤편 구석진 기둥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 손에는 묵직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세라를 지옥으로 떨어뜨릴 모든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와 세라가 팔짱을 끼고 입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오랜만에 활짝 웃고 있었고 세라는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여왕처럼 고개를 쳐들고 걷더군요. 쏟아지는 조명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우아하게 손을 흔드는 그녀의 모습은 가소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 가식적인 미소가 짓밟히는 꼴을 볼 생각에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행사가 무르익고 드디어 하이라이트인 올해의 우수사원 가족상 시상 순서가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강민준 대리 부부를 호명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세라는 짐짓 겸손한 척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의 손을 잡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두 사람을 비추자 세라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자 마지막 영광의 순간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어둠 속에서 걸어나갔습니다. 뚜벅뚜벅. 제 발소리가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귀빈석 중앙에 앉아 계신 회장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알아보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린 뒤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은 봉투를 받아들자마자 옆에 대기하고 있던 실장님에게 눈짓을 보냈고 실장님은 쏜살같이 무대 뒤 통제실로 달려갔습니다. 단상 위에서 상패를 받으려던 세라의 뒤로 거대한 스크린이 번쩍였습니다. 아름다운 꽃 배경이 사라지고 붉은색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엑셀표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세라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내연남에게 송금한 입출금 내역서였습니다. 웅성거리던 장내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의심하며 스크린을 쳐다보았고 세라도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경악으로 커지는 순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세라가 내연남과 호텔 로비에서 키스하는 사진, 명품관에서 쇼핑하는 사진들이 슬라이드 쇼처럼 넘어갔습니다. 결정적으로 이혼하고 돈 들고 튀자는 문자 메시지 캡처본이 대문짝만하게 뜨자 연회장은 비명과 야유로 뒤덮였습니다. 저게 뭐야? 불륜이야?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무대로 몰려들었습니다. 세라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민준이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스크린과 세라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지요. 회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보신 것은 우리 회사 직원의 가족인 윤세라 씨가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의 증거입니다. 회사는 이 시간부로 윤세라 씨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합니다. 회장님의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무대 위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경찰관들은 가차없이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카닥. 차가운 금소금이 그녀의 몰락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경찰관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질질 끌려 내려오던 세라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말했지. 내 아들 건드리면 지옥 끝까지 쫓아간다고. 이게 내가 자초한 지옥이다.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경찰차에 태워졌고 민준이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 서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긴 싸움이 끝났다. 저는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뒤로하고 홀로 밤거리를 걸어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던 제 얼굴을 식혀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계절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윤세라는 횡령과 배임, 사기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금 차가운 감옥 독방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대기업 며느리의 엽기적인 횡령 행각이라며 연일 대서특필했고 그녀의 이름은 탐욕의 대명사가 되어 세간의 조롱거리가 되었지요. 민준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비록 누명은 벗었지만 동료들의 수군거림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괴감을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 집 근처 낡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술에 취해 찾아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엄마 말을 안 믿어서 죄송하다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펑펑 우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던지. 하지만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지요. 일어나라.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책임져야지. 나는 더 이상 내 뒤치다꺼리 안 한다. 냉정하다고 욕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의심하며 피눈물을 흘릴 때 제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집을 나가겠다고 협박했던 그 아들의 표정을 저는 아직 잊을 수가 없거든요. 상처 입은 어미의 마음이 아물기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가 봅니다. 저는 그 후로 반찬 가게를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키워 제법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는 시장통 쭈그려 앉아 팔을 다듬던 할머니가 아니라 번듯한 사무실에서 결제 서류를 검토하는 사장님이 되었지요. 가끔 퇴근길에 회사 앞을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을 볼 때마다 혹시 저 속에 내 아들이 있지는 않을까 유심히 살펴보곤 합니다. 며칠 전에는 빗자루질을 하는 구분 등이 꼭 민준이 같아 보여 차를 세울 뻔했지만 그냥 엑셀을 밟았습니다. 아직은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요. 이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나니 묵은 체증이 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자식 때문에 혹은 믿었던 사람 때문에 가슴 치며 울어본 적 없으신가요? 혹시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남은 여생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